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기 쉬운 보험 정보로 여러분들의 인생 설계 함께하는 인생설계 원픽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네, 서울과 중부 지역에서 집중호우가 나흘째 이어지다 보니까 이 피해 차량만 1만 대에 달한다라고 합니다. 이번 주말도 강한 비가 예상이 되고 있는 만큼 비 피해 없도록 미리미리 대비 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비뿐만 아니라 예기치 못한 일들에 대한 대비책은 오늘 저희 방송에서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유튜브로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 실시간으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인생설계 원픽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텐데요. 첫 번째 코너는 생생 라이프 팁 시간이죠. 오늘은 김경아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께서는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데요. 왜 돈도 부담이 되고 또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때 큰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하는데 어떤 질환에 얼만큼 보장이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도 궁금하시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 말이 너무 어려워요.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 이 말이 너무 어려운데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산정특례제도가 뭔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주변에 암이 걸렸다거나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분들이 병원에 이렇게 큰 병원, 우리가 말하는 큰 병원이라고 하는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를 가시면 그 결제한 거 이렇게 영수증을 받으시는데요. 공단에서 해주는 거, 그다음에 비급여 이런 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본인 부담금이라고 해서 원래 병원비는 1,000만 원, 뭐 900만 원 이렇게 나왔는데 그 금액을 우리가 다 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어를 읽어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요. 본인 부담을 경감을 좀 덜어드리기 위해서 정부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기관 이렇게 다 합해서 이런 질병은 돈이 많이 들어가서 국민들이 힘들어하니까 국민들이 내는 내 본인 부담금을 좀 줄여야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거, 암은 우리가 흔하게 많이 들어봤거든요. 암 걸리면 생각보다 내가 내는 돈이 되게 작다. 이렇게 아시는데 이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병원에 가서 진짜로 그 힘든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는 것 때문에 가입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 이후에 좀 더 퀄리티 높은 요양이라든지 더 좋은 치료 이런 것을 하려고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 거잖아요. 암 말고 그럼 어떤 것들이 또 보장이 있는지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중증 질환자들 중에는 전체 병원에서 큰 돈이 들어가는 분들은 일단 암이 많으세요. 근데 암은 오늘은 제가 논외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암보험은 조금 있다가 리모델링 시간에 우리 또 이정란 전문가님께서 잘 해주실 거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주로 암 이외의 혈관 질환들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뇌경색이나 뇌출혈 뭐 이런 그 비용 많이 들어가는 뇌졸중으로 한번 쓰러져가지고 중환자실에 오래 있으면 매주마다 결제를 하지 않으면 치료를 하기 어려울 정도잖아요. 그럴 때도 보시면 100분의 5 정도니까 총 비용 중에 내가 내는 돈은 5% 정도를 내가 내고 95%를 산정특례에서 이런 질병들은 조금만 내도 된다 이렇게 정하는 게 이런 제도인 거예요. 조금 더 살펴볼까요? 뇌경색 환자가 병원에 가셔서 산정특례에 해당되는 질병이라고 분류가 된다면 보장을 받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요. 30일 동안이에요. 뇌졸중이나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30일간은 산정특례 제도로 적용을 받아서 30일간 하는 치료들은 5%만 내면 되는데 3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 40일째
50일째까지도 아직도 나는 완치가 되지 않고 아직도 아프다.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도가 완전히 좋기는 하지만 약간의 미흡한 점은 어떤 거냐면 30일이 지나서도 아직도 나는 치료를 계속 해야 된다. 이럴 경우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산정특례가 국가에서 어떻게 보장되는지 여러분한테 대충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범위를 벗어나서 그냥 통장에 돈 모아놓고 어머 암 걸리면 써야지. 그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걸릴지 모르니까 써야지. 이렇게 하고 혹시 통장에 현금을 모아놓으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험을 전가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처럼 이런 장마철을 대비해서 자동차 보험 가입하고 배상보험 가입하시는 것처럼 우리 몸에 대해서도 보험으로 이런 경우에 어떻게 위험을 보험에서 전가할지 방법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산정특례에 대해서 이 질의를 한 거예요. 내가 이런 심혈관 질환 막 이렇게 코드가 있는데 이런 코드 다 몰라도 됩니다. 어쨌든 혈관이나 심장에 문제가 생겨서 내가 병원에 갔는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보이는 것처럼 최대 30일 동안은 어쨌든 보장을 해준다. 이런 답이 돌아온 거예요. 아까 전 페이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30일이 지나서 혹은 내년에 또 재발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게 궁금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험회사에다가 이제 저희가 보장을 전개해야 되는지 전가를 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는 산정특례를 우리나라에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다 보여드리는 건데요. 첫 번째 줄에는 암이 나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산정특례를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에 가면 그냥 C코드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암으로 치료를 했는데도 내가 산정특례 대상자였는지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보장이 5년간 재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들은 5년간 치료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 부담금 5% 공단에서 해주는 거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나와 있는 이 빨간색 부분 보이시죠? 심혈관, 뇌혈관. 혈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심장 내지는 뇌에서 일어나는 것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대 30일. 그리고 본인 부담금은 보이시죠? 5%. 이 밑에 부분은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은 좀 보시는데 제가 오늘은 이 밑에 중증 외상이라든지 뭐 희귀질환 이런 것들은 오늘 주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산정특례 안에 들어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들은 나중에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중요한 부분은 이 혈관질환 가운데 부분을 어떻게 아주 작은 보험료 조금만 내고 보장을 크게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집중하는 이 보장을 어떻게 좀 여러 회사를 제가 검토를 해봤냐면요.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한 번 딱 걸리면 완전히 완치가 돼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 번 다시 안 걸려 이러면 좋은데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저희 가족들도 혈압이 있는 분, 그다음에 당뇨가 있는 분이 계신데 이게 완치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한 번 병원 갔다가 수술을 하고 나오셨는데 이걸 지병으로 계속 살고 계시기 때문에 혹시 또 언제 쓰러지면 어떡하지? 다음번에 또 스텐트를 삽입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굉장히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단비를 계속해서 받을 수가 있고요. 보장 내용에 암으로 만약에 확정이 된다. 그러면 혈관 질환은 아니지만 보험료를 안 낼 수 있는 납입면제 제도를 이렇게 포함하는 이런 보장을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보험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용어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큰 틀에서 몇 개를 보장해 주나 이거를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옛날에 반드시 쓰러져야만 보장이 된다. 이런 보험에서 리모델링을 다 하셔가지고 뇌혈관 담보, 허혈성 질환 이렇게 보장의 범위가 넓은 걸로 바뀌셨는데요. 이런 보장들하고 산정특례로 지정이 되는 보장하고 어떻게 다른지 크게 보여드릴 텐데요. 이렇게 딱 나누셔서 이 오른쪽이 범위가 가장 넓다고 하는 뇌혈관 질환에 관련된 보험의 약관입니다. 보시면 진단 코드가 10개에 해당하는 것이 뇌혈관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혈관에 관련돼서 산정특례 대상은 밑에 보시면
진단 코드 15개 하고 수술 55개, 합해서 총 70개 정도가 보장이 되니까 실제로 병원에 가서 뇌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다면 뇌 증권에 뇌혈관이라고 써 있는 증권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뇌혈관에 관련된 산정특례라고 되어 있는 분을 두 분을 비교를 하자면 산정특례라는 것이 훨씬 더 보장이 크겠죠. 그래서 이제 의학도 계속 발달이 되고 여러분들 옛날에 냉장고 막 그렇게 이쁘고 양문 위아래 냉동고 이런 거 없었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이 발달하고 시대가 발달하면서 점점 진화되고 있기 때문에 보장도 의학이나 건강보험공단 이런 거에서 맞춰서 계속 발달하고 있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은 뇌혈관 말고 허혈성 심질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산정특례 부분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허혈성 심질환의 보장에는 진단 코드가 1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심장에 대해서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는 질병을 보니까 진단 코드 67, 수술료 170개 해서 약제 3개까지 포함하면 총 240가지의 심장에 관련된 문제로 산정특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옛날 보험을 다 없애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제 주관은 옛날 보험이 무조건 좋다. 그래서 그중에 살릴 거를 반드시 유지를 하시고 아주 작은 비용으로 조금만 보장을 업그레이드를 해서 조금씩 점점 살림살이를 완벽하게 갖춰 나가는 것처럼 보험도 예전에는 조금 뭐 이렇게 뭉뚱그려서 가입을 하셨다면 이렇게 새로 나오는 거에 맞춰서 작은 비용으로 조금씩만 보완하는 저는 이런 전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산정특례를 공부를 하셔가지고 조금씩만 보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장 예시를 보셔야 되죠. 여태까지 산정특례가 어떤 건지 그리고 또 실제로 심장이나 뇌가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면 그렇게 뇌혈관, 허혈성으로 보장받는 게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산정특례에 관련돼서 더 보장을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알려드렸잖아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보장을 받는 거냐면 연간 1회라는 거에 눈을 딱 맞추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연간 1회라고 돼 있죠. 뇌나 심장으로 30일 이내에만 아프면 정말 다행인데 30일 이외에도 아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시는 이 산정특례에 관련된 뇌혈관 허혈성은 1년에 한 번씩 진단비를 1,000만 원이니까 혹시 내년에 또 재발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연간 1회니까 가입한 365일 이내에 한 번 받으시고 내년에 재발한다면 한 번 더 받으시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3년 후나 5년 후에 한 번 더 재발한다면 연간 1회이기 때문에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장이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혈관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보장을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희귀성 질환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자세히는 말씀 안 드렸지만 특약으로 조금 부과하실 수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게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것을 보험회사에서 만들어 있는 보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러면 좋아, 알았어. 내가 옛날에 가입하고 있는 게 꼭 뇌출혈이 와야만 보장이 된다고 하길래 그거보다 훨씬 더 보장이 좋은 뇌혈관, 허혈성으로 리모델링을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니까 또 산정특례 제도라는 게 나왔는데 계속 이렇게 해서 보험만 낼 수 없는데 보험료를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남자, 여자를 연령대별로 구분을 해왔는데요. 20대는 당연히 싸죠. 이거 보험료 보이시나요? 490원, 380원. 요즘 500원짜리 동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요즘 신용카드 많이 쓰시니까 동전 지갑이 없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제가 어떤 일로 500원을 거스름돈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500원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00원이 산정특례 좀 전에 말씀드린 1,000만 원, 500만 원 보장 받는데 490원, 380원. 이거는 몰라서 안 하는 거지 알고도 안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연령대를 좀 올려볼까요? 50대로 올라와도 7,400원, 3,120원. 여러분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에 4,500원, 5,000원 이렇게 식사하시고도 드시잖아요. 단돈 7,000원, 4,000원이면 내가 혹시라도 산정특례에 관련돼서 병원에 갔을 때 연간 1회씩 1,000만 원,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할 수 있는데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값 정도밖에 안 되는 돈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 몇십까지, 240까지에 해당할 때 내가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이런 보장을 이제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비용 부담 저렴하게 보장을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연령대가 올라와서요. 60대라고 하더라도 6,900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은 15,600원이기 때문에 이게 보험료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산정특례에 해당하는 질병이 뭔지, 그다음에 매년 연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보험료가 이렇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러 몰라서 못하는 거지 진짜 이걸 앞에 보험을 해야 라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훌륭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라는 거는 암은 제외하고요. 뇌하고 심장에 대해서 보험료는 10,000원 미만, 비싸도 10,000 몇천 원 이 정도 순으로 연 1회씩 곱하기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보장에 대해서 혈관이나 뇌, 심장에 대해서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보완할 수 있는 이런 산정특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모호했던 이 중증질환 산정 특례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도 쉽게 잘 정리를 해주셨죠. 잘만 활용해 본다면 커피 한 잔 값으로 큰 비용 부담을 덜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의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 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인생 설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오늘 그 선택에 도움을 주실 두 분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 계속해서 같이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정란 전문가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지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는 자녀를 위한 전략입니다. 자녀를 위한 전략이라면 공부나 학교 생활을 위한 걸지 아니면 건강을 위한 전략일지 궁금해지는데요. 결국 공부도 기초 체력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거니까 건강에 좀 더 비중을 두자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제가 주위에서 최근 들어서 느낀 건데 할머니나 할아버지, 부모님들이 어린이날 때 이 보험을 선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 해요.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주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제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자녀의 교육과 건강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세요? 라고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건강이 중요하지 뭘 당연한 걸 묻냐는 그런 반응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거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는 영어학원, 수학학원, 논술, 피아노, 태권도, 미술학원, 학원비는 빛의 속도로 지어주십니다. 그런데 자녀의 건강을 위한 보험을 준비하는 데는 왜 이렇게 망설이십니까? 자녀의 건강보다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자녀의 건강을 위해 투자하시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우리 아이를 위한 건강을 위한 그 보험 전략 궁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었을까요? 네, 오늘은 부모님이 자녀분 보험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17살 된 고등학교 1학년 자녀분이 있으신데 지금 현재 보험이 실비랑 그다음에 80세 만기 되는 보장성 보험 하나 가지고 있으시거든요. 2011년에 가입해서 이제 80세 만기 3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는데 이제 현재까지 10년 정도 납입을 하시긴 했어요. 그런데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보장 기간이 짧다는 것에 대한 불안과 한눈에 봐도 부족한 담보 내용으로 인해서 이제 적당한 선에서 리모델링 받아보셨으면 좋겠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실비는 가족 4명이 묶여 있는 거예요. 보험료가 지금 15만 8,422원이라고 쓰여 있어서 어린애인데 왜 이렇게 비싸지? 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4명 합쳐진 보험료가 15만 8,422원인 거고 엄마 아빠 거에는 사망보험금 3천만 원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자녀분 보험료만 하시면 이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실 거예요. 어찌됐든 간 이 실비는 유지를 하셔야 하고 그다음에 보장성 보험은 10년을 냈기 때문에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만기가 80세까지라서 만약에 81세에 뇌출혈이 오면 30년 동안 보험료는 열심히 냈는데 보장은 하나도 받을 수 없게 되거든요.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시다시피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지금 10대인 아이들은 100세까지 살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통계청 자료에서 계속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만기를 더 길게 100세 만기로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음 화면을 보시면요. 요즘에 절대로 가져가지 않는 뇌출혈과 급성 심근경색 담보가 들어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고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은 담보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보험회사의 손해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걸리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뇌혈관 진단비는 100명 중에 100명이 걸려서 100명 모두가 진단비를 받아가게 된다면 뇌출혈 진단비는 100명 중에 겨우 9명만 걸린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허혈성 심장질환비도 100명 중에 100명이 모두 걸려서 모두가 진단비를 받아가게 된다면 급성 심근경색은 100명 중에 겨우 10명만 걸린다고 하죠. 이 말은 30년 동안 보험료 죽어라고 냈는데 내가 보험금을 받아갈 확률은 너무나 적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수술은 요즘 어린이 보험에 2천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한데 300만 원밖에 없으시고 상해 후유장애도 1억이 아닌 5천만 원밖에 없으시거든요. 물론 질병이랑 상해 입원 일당이 각각 3만 원씩 있기는 한데 요즘에 병원에 가보신 분들이라면 잘 아실 거예요. 암 진단 받아서 수술해도 2박 3일입니다. 수술하기 하루 전날에 입원 수속해서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퇴원시키는 거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암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그때 보호자로 있었거든요. 근데 수술하고 바로 다음날 퇴원하라고 해서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갑자기 나네요. 이렇게 시대가 바뀌면서 병원에서는 입원도 잘 시켜주지 않고 웬만한 건 다 통원 치료로 돌리기 때문에 이대로 가져가기에는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여집니다. 네, 10년이라는 시간을 이미 납부는 했지만 보장 기간이 너무나도 짧고 또 보장 내용들이 너무 협소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해결책이 필수일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는 해결책 어떤 게 필요할까요? 네, 아무리 보험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암보험 하나쯤은 꼭 필요하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일반암 1억, 유사암 2천, 그리고 암세포만 공격하는 표적항암 5천만 원, 그리고 양성자 세기조절 각각 2천만 원씩 넣었습니다. 양성자 치료는요. 방사선 치료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이 거의 없어서 꿈의 치료라고 불릴 만큼 환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치료법이고요. 세기 조절은 말 그대로 세기를 조절해서 방사선 조사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의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병원에서도 계속 이렇게 환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고 보험에서도 그에 발을 맞춰서 새로운 담보들을 계속 출시하고 있는데 치료법도 없고
돈도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게 아니라 있는데 내가 미리미리 준비를 하지 않아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그 다음 내용으로 3% 질병 후유장애는 제가 이전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살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노화로 인한 손상도 보장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담보는 꼭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가져가려고 한다면 그때는 너무 비싸서 가져가고 싶어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되거든요. 그 다음 화면을 또 함께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범위가 훨씬 넓은 뇌혈관, 허혈성 심장질환 각각 1,000만 원씩으로 리모델링을 했고요. 진단비보다 더 중요한 수술비를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넣어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119대 수술비는요. 119가지 질병으로 인해 수술을 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가 있고요. 종수술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장 흔히 알고 있는 대장 용종을 떼거나 자궁 근종 수술을 하거나 백내장 수술 이런 것을 하셨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내혈관 수술비는요.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했을 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심장이나 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받을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발병률 1위인 질병이 암이고 그 다음이 뇌와 심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꼭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대 기관 수술비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5대 기관이라고 함은 뇌랑 심장, 간, 폐, 신장 이렇게 5가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서는 3% 질병 후유장애였다면 여기서는 3% 상해 후유장애인데요. 상해 후유장애라는 것은 상해로 인해 내가 장해 지급률을 받았을 때 가입금액 곱하기 장해 지급률 해서 보험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짜리 상해 후유장애 담보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상해로 인해 장해 10% 장해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10%인 1,000만 원을 보험금을 받고 또 몇 년이 지났는데 내가 또 어딜 다쳐서 20%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1억에 20%인 2천만 원을 진단받고 이렇게 해서 각 부위별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라는 담보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담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두 곳 모두 만기는 100세 만기로 했고 납입기간은 30년 납으로 설정을 하였는데요. 어린이 보험에는 유사암 납입 면제라는 특약이 있어서 납입 기간을 최대한 길게 하고 월 보험료를 최대한 줄여서 가져가는 게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저의 제안대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시면 기존보다 보험료가 4만 원 정도 추가되시기는 하는데 이제 꼼꼼하게 다 풀로 보장을 채웠다는 부분에서 아마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변화하는 요즘 이 의료 트렌드에 굉장히 잘 맞는 전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술비까지 굉장히 알차게 챙겨주셨는데요. 그럼 제시해 주셨던 이 해결책 이외에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더 있을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보장성 보험에 너무 많은 돈을 납입하는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보장만 알뜰하게 준비해놓고 나머지 돈은 저축하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10대 자녀를 둔 부모님이 계신다고 한다면 아이들 앞으로 단돈 10만 원이라도 저축통장 미리 만들어주시면 10년 이후부터는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고 복리에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에 다른 친구들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가게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면 일찍 시작해서 시간이라도 벌어주는 건 어떨까요? 전국의 어머님들 기분 전환으로 네일 아트 많이 하시죠? 깎아버릴 손톱에도 돈을 쓰는데 가장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한 보험 아직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꼭 준비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의 원대한 꿈도 아이의 건강이 지켜져야만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의사항까지 듣고 왔는데 우리 전문가님께서 덧붙여 주실 이야기가 있다고요? 예, 아유 네일 아트 깜짝 놀랐네요. 이
조금 이따가 저희 또 변호사님하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보험을 할 때 한 1,000원짜리, 200원짜리를 추가만 하나를 해놓으면 굉장히 편안한데 몰라서 못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이 특약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이정란 전문가님이 해주신 것처럼 앞에 거를 뭐 이게 부족한 거를 하실 때 그 안에 일상생활 배상이라는 걸 그냥 하나만 추가만 해놓으시면 그 자녀분께서 평생 살면서 남한테 혹시라도 물어줘야 될 일 혹은 아파트의 누수, 우리 집 강아지 이런 등 기타 등등 해서 아주 작은 보장 하나로 평생 동안 편안할 수 있는 일상생활 배상이나 민사소송 법률처럼 앞으로 사회가 발달하면서 대두가 될 이런 보장을 조금만 첨부를 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네, 저출산과 이 고령화가 심각해지면서 자녀를 위한 증여나 주식 투자가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의 투자로 자녀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계시지만 무엇보다도 건강과 저축을 통한 미래 계획을 준비하고 또 자녀와 함께 계획을 세워보신다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률을 통해 본 보험의 모든 것, 보험 법률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김경아 전문가님 계속해서 함께해 주시고요. 또 법률 자문 도와주실 황미옥 변호사님 자리에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일상생활을 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보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모르면 손해, 알면 돈 되는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란 주제로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이 크고 작은 분쟁, 조정 사례와 법률 상식은 물론 보험 처리 방법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라고 하니까 이름부터 이 소중한 일상을 지켜줄 것 같은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보험인지 이야기해 주시죠. 네, 진짜로 그 제목을 잘 들여다보시면 되는데요. 돈벌이를 하는 직업의 행위가 아닌 그냥 평상시에 마트를 가거나 누구네 집에 놀러 갔거나 공원을 산책하거나 주차장에서 차를 밀거나 이런 것처럼 아무 돈벌이를 하지 않는 그야말로 나 일상생활에서 있을 수 있는 일들 중에 나는 몰랐지만 남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아무 생각 없이 내 일상생활을 하다가 있을 수 있는 일들에서 벌어지는 이런 손해배상에 관련된 것을 보험의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내 돈이 들어가는 것을 보험회사에다 청구하는 이런 것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짚어주신 사례가 굉장히 흔히 발생하는 일들이죠. 이런 일에도 보험이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흥미롭게 들리는데요. 일상생활 중에 발생하는 이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된 법률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예. 그 손해배상과 관련된 법률이라고 하면 가장 대표적인 것은 민법이죠. 민법에서는 모든 손해배상과 관련된 것에 적용할 수 있다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규정을 해두고 있는데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규정에서는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가한 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도록
대규정을 설치해두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기를 공작물이라고 하면은 인간이 만들어서 설치한 모든 물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공작물에 대해서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유자도 배상 책임을 물고 그 공작물의 소유자도 배상 책임을 물고 이렇게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나아가 볼게요. 더불어서 제조물 책임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서 유통시키는 음식이라든지 물건 등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법으로 인해서 과실을 엄격하게 입증하지 않더라도 배상 책임 부담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촘촘하게 규정이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는 게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보상 한도와 보상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냥 뭐 무조건 남의 물건을 파손했다고 100% 다 이렇게 보장은 요즘은 안 되고요.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라는 게 2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이 이제 네 명인데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4명이 다 가지고 있다면 그럼 각각 20만 원씩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장하는 한도는 1억 원까지 이렇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상대방한테 물어줘야 되는 게 얼마가 있는데 예를 들어 100만 원을 물어주면 내가 20만 원 물어야 되니까 80만 원만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가족 중에 일상생활 배상을 여러 군데 가입을 해서 양쪽 회사에 나누어서 청구를 한다면 그 2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안 내고 모두 다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혼자만 가입이 되어 있으면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빼고 보험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거고요. 가족의 여러 사람이 일상 배상을 다 따로 가입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여러 군데에서 이제 상쇄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가입되면 본인 부담금을 없앨 수도 나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본인 부담금 20만 원을 내야 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네, 보상 한도가 1억이라면 정말 적지 않은 돈이네요. 게다가 구성원 간의 중복도 가능하다 이렇게 짚어주셨고요. 일상생활에서 의도치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사고를 겪었을 때도 분명 있잖아요. 일상생활 중에 자주 발생하는 배상 책임 공방에는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관련된 판례 짚어주시겠어요? 예, 판례 얘기하면은 좀 더 재밌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일상생활과 떨어져 있지 않아서 혹시 나도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강사의 개인지도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 강사의 개인지도를 받으면서 운동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였는데요. 좁은 벤치에 누워서 역기를 들어 올리다가 개인 트레이너에게 역기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개인 트레이너가 그 역기를 전달받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 역기가 떨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그 수강생의 이빨이 2개가 다 날아가 버리고 이것 때문에 임플란트까지 하게 되었는데 당연히 수강생은 개인 트레이너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 법원은 한 말이 개인 트레이너라면은 역기가 수강생의 입에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했었어야 된다. 따라서 개인 트레이너 측은 725만 원을 물어주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었고요. 한 번 더 나아가서 이제 마트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어느 고객이 마트에서 장을 본 다음에 지하 주차장에 돌아왔더니 차량이 파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트에게 CCTV 한번 보자라고 했더니 웬걸 CCTV가 녹화가 되어 있지 않고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결국 범인은 잡지 못했고요. 그래서 고객은 마트 측에 대해서 CCTV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결국 마트는 30% 정도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물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올린을 빌렸다가 바이올린 활을 빌렸다가 부러뜨린 사례에서 실제로 그 바이올린 활이 굉장히 전문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9천만 원짜리였다. 그 중에서 4천만 원 정도는 배상을 하라라는 등등의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네, 짚어주신 사례들이 실생활에서 정말 발생할 만한 사례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금액은 또 굉장하네요. 굉장히 놀라운데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배상 책임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사례와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있다라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세요. 네, 여러분들 이중주차하면 이렇게 차 밀러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런데 차 타고 운행 중인 거랑 내려가지고 차 문을 닫고 밖에서 밀 때랑 완전히 상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아파트에 이제 일렬 주차돼 있는 거 막 밀다가 요즘 차도 막 너무 고가 차들이 많아지니까 이번 침수에도 막 뉴스 많이 보셨을 텐데 엄청나게 비싼 차들 보상해줘야 되니까 저도 이렇게 밀다가 앞에 차가 막 수억 대 나가는 차를 부딪혔다. 그러면 앞에 차 범퍼를 갈아주기 위해서 내 차를 팔아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를 팔 수 없잖아요. 그럴 때 일상생활 배상보험을 가입을 해놓으면 차 안에 있을 때는 자동차 보험으로 차 밖에서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나는 거는 일상생활 배상에서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일상생활 배상 하나가 없었다. 그러면 차를 밀다가 자동차 보험회사에다가 자동차 보험 가입했으니까 전화를 하시잖아요. 그럼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시동을 걸고 차 안에서 일어난 사고들은 자동차 보험회사에다 전화를 하면 되지만 끄고 밖에 나와가지고 밀다가 생기는 뭐 백미러를 부러뜨렸다거나 아니면은 밀었는데 앞에 범퍼에 막 찍었다거나 이런 거는 자동차 보험에서 안 해주거든요. 이런 게 일상생활 배상이고요. 또 하나는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이렇게 비싸지가 않았는데 막 옆으로 접는 거 위아래로 접는 거 생기고 막 엄청 좋아지면서 손에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 막 200만 원, 250만 원 이러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마트 가서 요즘 다 핸드폰을 이렇게 손에 들고 다니시는 분들 많은데 완충작용 해놓으시면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옆에 사람 툭 팔로 건드렸는데 그 엊그저께 산 저분이 핸드폰을 떨어뜨렸는데 액정이 완전히 망가지면은 액정 가는데도 막 3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 돈을 물어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도 일상생활 배상에서 보장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제가 전화를 받은 사례인데요. 요즘 텔레비전이 저는 너무 깜짝 놀란 게 예전에 저희 살 때는 100만 원, 200만 원이면 되게 비싼 텔레비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마트 가 보니까 텔레비전이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게다가 막 라운드로 돼 있고 막 쭉 올라오고. 그런데 우리 집 애들이 남의 집에 놀러 가가지고 놀다가 텔레비전이 요즘 좀 얇게 나와가지고 예쁘게 디스플레이 한다고 아주 그냥 다리 얇은 데다가 쫙 보기 좋게 해놨는데 툭 건드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쓰러지면 상상이나 되세요? 이거 내가 물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텔레비전 새로 사서 1,500만 원이라는데 와장창 깨지면 그거 다시 살 수도 없는데 이럴 때 일상생활 배상에서 다 보장이 되니까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애들이 또 강아지 데리고 나갔는데 강아지가 막 문다거나 아니면 남의 집 그 창문이나 자동차 이런 거 파손을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일상생활에 포함이 되어서 보험 하나로 자녀나 나나 우리 가족 중에 누구라도 일상생활 배상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다 보장이 되는 거를 그 하나를 못 하셔가지고 돈을 물어내야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많은 것들까지 다 보장이 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진짜 도움 많이 받을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례를 또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핸드폰 액정 말고는 제 차를 팔아서 수습이 가능한 사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번 호우로는 피해 차량이 1만 대가 넘는다라고 하는데요. 본인은 또 어떤 보험에 해당하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궁금증도 물어볼게요. 우리 변호사님께서는 실제로 일상생활 속에서 크고 작은 소송으로 법정에 서는 경우가 많았을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간에 어떤 점들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예, 뭐 제가 하는 일이 소송이다 보니까 이 일상생활에 항상 내재되어 있는 위험이 빵 터져서 소송으로 가는 경우를 참 많이 보고 있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법원에 가지 않는 거죠. 소송에 이르지 않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부분인 건데 어떻게 하면 소송에 가지 않을까? 소송에 간다고 하면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굉장하시죠. 그 스트레스는 이루 말로 할 수가 없고요. 어떻게 하면 소송으로 가지 않을까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판례 이야기 한번 좀 해보고 싶습니다. 판례가 이야기하기를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 사이에 발생한 상해 사고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면서 운동 경기에 참가하는 자라면은 다른 경기자들의 생명이나 신체의 위험을 그리고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신의 책상의 주의 의무인 안전 배려 의무라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운동 경기에 참가한 선수들만큼이나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경기 자체에 내재된 위험, 즉 일상생활 자체에 내재된 위험은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위험이 도가 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타인에 대한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할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반드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전 배려 의무를 다하는 것은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위반으로 인한 부분은 어쩔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가님처럼 뭐 보험으로 해결을 해서 미연에 방지하고 혹시라도 급작스러운 병원비라든지 이런 부분 보험 같은 걸로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법이 이야기하는 신익식상의 주의 의무, 즉 서로가 위험을 방지하고 서로의 배려를 안전을 배려할 의무를 반드시 지켜야만 소송으로까지 가는 것도 방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안전 배려 의무를 잘 지키려면 서로 간의 존중이 기본이 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인지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는데요. 이번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을 할 때 주의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도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족들이 여러분이시면 여러 명이 일상생활 배상을 가입할 수가 있는데 일상생활 배상이란 제목 앞에 이런 게 있어요. 자녀 일상생활 배상 책임, 가족 일상생활 배상 책임, 아니면 자녀나 가족이 없이 그냥 일상생활 배상 책임 이렇게 써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특히 자녀 일상 배상 책임이라고 써 있는 보장은 자녀가 사고를 냈을 때만 보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 뭐 엄마나 아빠나 혹은 우리 아파트가 오래돼서 누수 때문에 아랫집을 물어줄 때 이런 거는 뭐 자녀가 같이 사니까 동거되겠지만 밖에 나가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마트에서 실수를 했을 때 내가 주차장에서 차를 밀다가 이럴 때는 자녀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보장이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배상 앞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는 거를 한번 보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보장 이제 뭐 지금 이제 장마 때문에 굉장히 뭐 아프신 분들이 굉장히 많고 속상하실 텐데요. 이런 것들도 조금 팁을 드리자면 이게 천재지변이나 고의 혹은 전쟁 이런 것들은 보험에서 보상이 안 돼요. 그래서 최근에 막 뉴스 보시고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뭐 물난리가 났다, 뭐가 떠내려갔다, 뭐 차가 어쨌다 이런 거를 뭐 일상생활 배상에서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원래 보험에는 고의나 아니면은 전쟁이나 핵폭탄, 천재지변 이런 것들은 보험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이게 또 어떤 게 있냐면 보험을 하나 가입을 해가지고 이쪽에서도 받고 개인적으로도 받고 해서 한 번에 사고를 가지고 양쪽에서 돈을 받으면은 보험으로 이득이 생기는 걸 금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침수를 당하시거나 집을 잃거나 이러신 분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100%는 아니지만 뭐 거소할 곳을 제공한다거나 아니면은 주택 잃은 것에 50%가 넘어가면은 뭐 얼마까지 지원한다거나 이런 지원 제도들이 있는데 국가에서도 받고 개인적으로 보험 가입하셨는데도 받으면 이거는 고의로 양쪽에서 이 하나의 사고로 가지고 양쪽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일상생활 배상에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입을 할 때 주의사항은 일상생활 배상이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구라도 다 보장받을 수 있는 앞에 특정인이 아닌 이렇게 가족이라든지 일상생활 이것을 한 명만 가입하지 마시고 복수로 부부가 다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자녀까지 가입하시거나 이렇게 가입을 하시면 본인 부담금을 없앨 수 있으니까 가입할 때는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되고요. 보상을 받는 단계에서는 내가 가입한 이 보험을 가지고 내가 여기저기에서 보상을 청구를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도 일상생활 배상 보험을 가입을 했고 남편도 들었는데 우리 집에 한 사고가 났는데 예를 들어 차를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 내가 가입한 데서도 보상을 받고 남편 회사에서도 보상을 받으면 한 사고를 가지고 양쪽에서 돈벌이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금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실제로 비용을 지불한 것만큼 누수가 생겼으면은 누수로 돈 나간 것만큼 차를 밀다가 백밀러가 부러졌으면 그 부러진 금액만큼만 보상을 받는 게 일상생활 배상보험인데 제가 이제 이 보험업에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쪽에 청구를 해서 다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는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입하실 때는 중복으로 하셔서 본인 부담금을 없애시는 거를 제가 팁으로 드리고요. 청구를 하실 때는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여기저기 두 군데 세 군데서 돈벌이처럼 실제 나간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내가 받아야 되겠다. 요거는 안 되니까 실제로 있는 것만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그 대신 이제 중복해서 가입하시면 본인 부담금은 없앨 수 있다. 요거까지만 알아두시면 주의사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하나씩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혹시 모를 사고에 대한 이 비용 부담을 크게 덜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인생설계의 원픽부터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소중한 일상을 보호해주고 보장하는 이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오늘 이렇게 큰 도움 주신 우리 김경아 전문가님 그리고 황미옥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인생설계 원픽은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다시 보시면서 놓쳤던 부분들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